나는 조심스럽게 지시에 따랐다. 이봐! 하데스는 그런 제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복료는 19살이었다. 이모는 7월 금음 어미승. 안녕하세요. 호박이 넘골책 약책 주인장 이밥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닌데 전에는 우리나라 소설 매니아였답니다. 특히 신경수, 김연경, 은희경을 아주 좋아했었죠. 왜 그랬을까? 아마 울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어릴 적 동네에 초상이 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초상집을 가면 꼭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실컷 울고 와야지. 소설을 대하는 제 심정이 딱 제 어린 시절의 문상 가기 전에 동네 아줌마들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며 풀지 못하고 쌓아뒀던 눈물들을 특히 베이비붐 세대 언니들의 소설들을 읽으며 쏟았던 것 같아요. 베이비붐 세대. 아마도 단군일에 가장 치열한 경쟁을 했던 세대였겠죠? 그 경쟁 속에서 어린 여성들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주 힘들었을 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언니들과 함께 마구 울어대며 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울지 않고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주로 베이비붐 세대 언니들의 소설을 읽었던 것 같은데 한 2010년이었나? 우연히 성석재의 짧은 소설을 하나 읽고 그 해에는 내내 성석재 소설만 읽었어요. 그전에는 울어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해 내내 저는 성석재의 소설을 읽으며 키득키득 어떨 때는 배를 움켜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웃기도 했었죠. 참 신기하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물 이상으로 웃음도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읽어드릴 성석재작 투명인간은 2014년에 출간되었지만 저는 이 소설을 출판되기 전인 2013년에 잡지 창작가 비평을 통해 처음 읽었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엄청 웃었었지요. 특히 소설 속 주인공 만수의 친구 동해가 전학 온 후 듣게 되는 욕 장면을 읽으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당최 내가 이 장면을 읽으면 왜 웃는지 잘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니 주가리 씹창으로 시작되는 욕을 읽는데 배가 아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웃었지 뭐예요. 아마도 어릴 적 웃으면 보기에 와요에서 구봉서나 비실비실 배삼룡 땅따리 이기동을 보며 배를 움켜잡고 웃었던 일 이후로는 그렇게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던 건 아마 이 사건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혹여 요즘 코로나와 기후위기 또 그 여파로 인한 경제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다면 제가 오늘 읽어드릴 대목 들으시며 또 웃으시며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참 욕만 바로 읽어드리면 너무 뜬금없더니 어쩌다 이런 욕 장면이 나오게 됐는지 잠깐 설명드리는 읽어드려야겠네요. 주인공 만수에게는 공부를 아주 잘하던 형 백수가 있었는데 네, 형의 이름이 백수예요. 만수 동생의 이름은 아마도 석수였던 것 같고 암튼 이 백수 형이 서울의 유명 사립대로 유학을 갔는데 70년대 초반만 해도 시골 출신이 서울의 사립대를 다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백수형은 자신의 피도 팔아가며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 파병에 자원 입대했는데 그만 주검이 되어 시골집으로 돌아왔지 뭐예요. 만손의 집안의 기둥이었던 백수형이 그리 됐으니 아들과 손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시며 제 낭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은 화자가 계속 바뀌는데 제가 읽어드릴 대목은 만수의 동생 석수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된 후 만수의 친구 동해의 눈과 만수의 입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무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또한 제가 웃었던 만큼 실컷 웃게 되길 바라오나 전혀 우습지 않다면 그건 뭐 전적으로 제가 잘 읽어드리지 못한 탓이고요. 아무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집으로 들어서자 캄캄한 방 안에서 식구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은 누나가 상 앞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뭐하다가 이렇게 늦게 와? 작은 누나가 묻길래 나는 만수를 가리켰다. 상 앞에 다가가 앉자 만수가 내 책가방과 포스터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내 손에 들린 게 그게 뭐냐? 만수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10월 유신 개헌투표에 반드시 참가해 투표를 하라는 취지에서 학교에서 붙이는 포스터라고 했다. 투표는 국민된 자의 타고난 권리다. 투표를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일이다. 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며 외놈들 명치유신을 빼닮은 개헌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짓이냐.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시켜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국가 지도자여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구나. 총칼로 권력을 잡고 젊은 목숨들을 남의 나라 전쟁에 팔아먹은 걸로 부족해 이제는 추악하게 종신 권력을 탐해? 나는 대통령을 욕하는 할아버지를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숨을 죽였다. 만수는 언제부터인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제가 민주주의가 뭔지나 알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가 제게 있는 줄이나 알더냐? 그걸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너희도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구나. 너희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더냐? 백수가 있었으면 절대로.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숟가락을 집어던지더니 벌떡 일어섰다. 곰처럼 거센 발소리를 내며 나간 아버지는 발로 문을 걷어차 닫으면서 이 씨부를 술 가져와 술! 하고 외쳤다. 할머니가 일어서려는 할아버지의 팔을 부여잡고 말렸다. 할아버지는 턱을 부들부들 떨며 허연 수염이 힘없이 흔들렸다. 저런 고이한. 밖에서 아버지가 술을 담그지 않아서 술이 없다는 어머니에게 이 망해 먹을 집구석 불 확 싸지르기 전에 술 가져오라고! 하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키가 잉 하고 울기 시작했다. 만수도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런데 애들 놔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쉰 뒤에 말했다. 돌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팔 수 있는 거 모두 팔아서 여기를 떠나거라. 모두 가거라. 할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한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서울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다. 학교 안에도 학교 밖거리에도 공터에도 도로변에도 식목일에 많이 심었던 아카시아 나무는 어린 싹도 먹지만 꽃이 제일 먹기 좋았다. 아이들은 생으로 꽃을 먹기도 했는데 꿀이 있어서 달콤했다. 절반 정도 핀 꽃이 향이 제일 좋았고 다 피면 향이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서울로 전학 간 봄철에는 아직 아카시아 꽃은 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축대처럼 높은 학교 담장을 따라 운동장에 줄지어 심어진 아카시아 나무들은 커다란 가시를 바닥에 뿌려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발바닥이라도 찔리기를 기다리며 힘술궂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거기에 꽃이 매달린다 한들 높아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떨어진 꽃은 쓰레기나 다름없어 더럽고 말라 비틀어졌다. 집에 공장에 나가 돈 버는 사람이 누나밖에 없었다.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으므로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팠다. 아카시아 나무 가지에서 윙윙 바람소리가 나고 운동장에서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아오를 때마다 배가 고프다 못해 아팠고 외로웠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3월 말에 한 학년이 5개 반인 시골 중학교에서 12개 반인 서울 변두리 중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그때 내 번호가 69번이었다. 교실 하나에 60명이 정원이고 15줄의 4개 분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달 사이 9명이 전학을 온 셈이었다. 1년 뒤 한 학년당 반의 개수는 18개로 1.5배 늘어났다.
전학 온 아이들은 각 분단의 뒤쪽에 복도에 쌓여있던 책상과 의자를 들여앉게 했다. 그 다음 한 달 동안 연달아 아이들이 전학을 와서 결국 교실들로는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이들은 분단과 분단 사이에 통로를 통해 교실 앞쪽으로 가서 앞문으로만 다녔다. 화장실은 3개 학년 50여 개 반에 하나밖에 없었다. 매점 하나, 수도시설도 하나였다.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넘쳤다. 흔한 건 아이들 뿐이었다. 새로 전학 온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깔보이게 되는 건 표면적인 이유는 사투리 때문이었다. 야, 이 개씨발아. 니 주갈이 씹창내기 전에 해골 티밀지 말고 아가리 쳐다둬. 니 곱창에서 올라오는 똥냄새 때문에 오바이트 다 올라가거든. 내가 아직 구하지 못한 국사책 표지를 살짝 보려고 하자 내 옆에 있던 아이가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그러자 내 앞에서 샤프 펜슬로 머리의 비듬을 긁어서 내 책상으로 날려보내던 아이가 몸을 돌렸다. 해다 멍게 말미잘 해파리 같은 놈이 이빨 좀 까네? 쪼다 촌놈 하나 갈구니까 똥창이 흐뭇하냐? 그들은 모두 나처럼 60번대 번호를 받은 아이들이었다.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일찍 시골서 전학 온 아이들이었는데 벌써 표준말을 썼다. 생소한 단어로 만들어진 욕을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또박또박 쏴붙이니 머리털이 곤두서고 살이 덜덜 떨릴 만큼 무서웠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자 표준말을 배우는 게 더 어려워졌다. 알고 보니 시골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표정도 없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평상에 누워있거나 걷거나 쓰레기를 뒤지거나 길바닥에서 뭔가를 늘어놓고 노는 아이들까지 모두 말이 없었다. 아침마다 군대처럼 제복을 입고 줄을 지어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청년과 처녀들 역시 몸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말 없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는 가축이나 물고기 떼처럼 무기력해 보였다. 야, 너 우리 12반이지? 나는 12반 김만수라고 한다. 집이 이 근처냐? 나도 이 동네 사는데 우리 반에서 이 근처 골목 사는 게 너하고 나뿐인 것 같다. 3반, 7반에는 몇 명 있어. 너는 어디서 전학 온 거야? 어느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굴이 널쩍하고 몸이 길고 마른 아이가 한 손에는 책가방,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든 채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뛰었다. 눈물 나게 고마웠다. 정말로 눈물이 난 걸 보면 나는 동해, 이동해. 동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때 그 동해? 동생 이름은 백두냐? 그 밑에 여동생이 마르고? 너 태권도냐 마루치아라치 들어봤냐? 시골에서도 라디오는 나오잖아. 파란 해고 13호 웃음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무서운지 말만 해도 등뜨기가 다 뜨셔. 만수가 말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졌다. 바보처럼 웃음이 자꾸 터져나왔다. 하지만 쉽게 대꾸할 수는 없었다. 고양이 걸음 냄새 같은 내 사투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느 골목 앞에서 만수는 내 가방을 잡아 끌었다. 여기 우리 집이다? 아버지 자전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어. 들렀다 갈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우 윤일식이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빌 브라이슨 작의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화자는 빌 브라이슨 본인이고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기행문입니다. 여행서적인데 빌 브라이슨과 그의 고향 친구, 어릴 적 고향 친구인 스티븐 카츠라는 두 인물이 미국의 애플레치아 트레일을 종주하는 걷는 이야기인데요. 애플레치아 트레일이 산길이 3,360km래요. 미국 동부 해변가를 타고 메인주에서 조지아주를 가로지르는 산맥인데 우리나라에 치면 백두대간을 3번 정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종주에 성공을 했는지는 나중에 혹시 책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게
한 15년 전쯤 군대에서 처음 읽게 됐었는데요. 그때 군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용기를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기도 했던 책이고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봤는데 오랜만에 다시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디를 읽어드릴까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옆에 곰돌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곰이 등장을 하는 곰인지 그 어떤 동물이 등장을 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5시까지 걷고 나서 트레일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풀밭 샘 옆에다 텐트를 치기로 했다. 완벽하게 잠들기 좋은 날이었다. 슬리핑백이 필요할 만큼 선선했고 그 안에서 소굿바람으로 잘 수 있을 만큼 따뜻했다. 자연 나는 길고 달콤한 잠을 기대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 무렵 눈이 번쩍 뜨이는 소리가 나 근처를 둘러봤다. 보통 나는 모든 소리, 천둥이 치고 카치가 코를 골고 한밤중에 오줌을 누워도 모든 소리에 상관없이 잠을 잘 자는데 이처럼 크고 특이한 소리로 깨기는 처음이었다. 덤불이 바스락거리더니 가지가 부러지면서 밑에 깔린 잎들을 육중하게 밟고 오는 소리. 그리고 나선 크고 성난 듯이 킁킁거리는 소리. 곰이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순간 내 두뇌 속에 모든 신경이 깨어나고 미친 듯이 서로 돌진하면서 충돌을 했다. 개미집을 부쉈을 때 개미들이 보이는 반응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본능적으로 칼에 손이 갔으나 텐트 밖에 놓아둔 배낭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고요한 숲의 평화 속에서 많은 밤을 보낸 뒤 야간 방위를 방심하게 된 것. 또 다른 소리. 점점 가까이 온다. 카츠, 깨어있니? 그래. 그는 피곤하지만 평상시와 같은 음성으로 답했다. 뭘까? 제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소리가 크던데. 숲에서는 모든 게 크게 들려. 사실이다. 언젠가 스컹크가 우리의 캠프까지 왔었는데 소리가 스테고사우루스와 비슷했다. 또다시 심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이어 샘에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뭐든 간에 그놈은 한잔하고 있었다. 나는 무릎으로 설설 기어 텐트 입구까지 간 뒤에 조심스럽게 망사의 지퍼를 열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 눈에 들어왔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소리를 줄여 배낭을 들여놓은 뒤에 조그만 플래쉬로 배낭 안을 뒤져서 칼을 찾았다. 그걸 찾아 칼집에서 칼을 뺐을 때 나는 그게 얼마나 무력한 도구인지를 깨닫고 낙담했다. 그건 완벽히 존중할 만한 도구였다. 말하자면 팬케이크에 버터를 바르는 용도나 훌륭했다. 몸무게가 180kg짜리 굶주린 털보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했다. 조심조심, 매우 조심조심 텐트 밖으로 기어나가 슬프게도 너무 희미한 빛을 내는 플래시를 들었다. 5, 6m 떨어진 곳에서 뭔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모양새나 크기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오직 빛나는 두 눈만이 보였다. 말없이,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말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봐, 칼 가져왔어? 카츠의 텐트에 대고 속삭였다. 아니, 그 날카로운 거 아무거나 가진 거 없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톱깎이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절망스러워졌다.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악독한 거 없어? 왜냐하면 저 밖에 너도 알다시피 확실히 뭔가 있잖아. 아마 단순히 스컹크일 거야. 그러면 정말 큰 스컹크겠다. 두 눈이 땅에서 1m나 위에 떠 있어. 뭐 사슴이겠지. 나는 초조해서 그 동물에게 막대기를 던졌지만 꿈쩍도 안 했다. 사슴이라면 화들짝 놀라서 달아날 텐데 저거는 그냥 눈만 한 번 끔뻑이더니 계속해서 노려다보았다. 카츠에게 보고를 올렸다. 아마 숫사슴이겠지. 그들은 잘 안 놀라. 소리쳐봐 그러면. 나는 조심스럽게 지시에 따랐다. 이봐! 거기 있는 너! 그놈은 다시 한번 끔뻑이더니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네가 소리쳐봐. 내가 말했다. 카츠가 너 야만스러운 거 저리 가! 라고 무정하게도 나를 흉내를 내면서 제발 바로 철사해 너 징글 맞은 놈아! 라고 소리쳤다. 엿먹어라 씨.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텐트를 질질 끌어서는 카츠의 텐트 옆에 바싹 붙였다. 이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을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 작지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뭐 하는 거야? 텐트를 옮기고 있어. 정말 좋은 계획이네. 놈이 헷갈릴 거야, 그치? 나는 엿보고 또 엿보았지만 만화에서나 본 칠흑 속의 커다란 두 눈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밖에 나가서 죽기를 자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에서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나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저 맨발에다 속옷 차림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내가 진정 원한 건, 정말 원한 건 저 동물이 알아서 물러가 주는 것이었다. 조그만 돌을 집어 그놈을 향해 던져보았다. 아마도 적중했나 보다. 그놈의 갑자기 소란스러운 몸짓, 내 입에서는 하느님 소리와 함께 흑흑거리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소란스러운 몸짓을 보이더니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그걸 자극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퍼뜩 스쳤다. 뭐 하는 거야, 브라이스? 그냥 놔둬. 곧 사라질 거야. 야, 어떻게 너는 그토록 차분할 수가 있니?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한 사람으로 좋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조금쯤은 놀랄 권리를 갖고 있어. 용서해 주렴. 나는 숲에 있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있고 어둠 속에서 곰을 바라보고 있어. 손톱깎이 외에는 자신을 방어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와 함께 말이야. 너 하나만 물어보자. 저게 곰이고 너를 향해 달려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뭐 발톱이라도 깎아줄 거야? 나는 다리에 다다르면 그때 다리를 건널 거야. 그가 준엄하게 말했다. 다리를 건널 거라니 너 무슨 말이야. 너는 지금 다리 위에 있어, 이 멍텅구리야. 저 밖에는 곰이 있고. 제발 너 저놈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 녀석이 곧 국수와 스니커즈 냄새를 맡을 거야. 아이고 맙소사. 뭐라고? 아이고 맙소사. 너 뭐라고? 저기 두 마리가 있어. 또 한 쌍의 눈이 보여. 그때 플래시 건전지가 다 나갔는지 불빛이 깜빡이다가 사라졌다. 나는 급히 텐트 안으로 뛰어들다가 가볍게 하지만 넉나간 사람처럼 내 손에 쥔 칼에 허벅지를 찔렸다. 여군의 건전지를 미친 듯이 찾았다. 내가 곰이라면 지금이 돌진해야 할 순간이었다. 글쎄 나는 그냥 잘래. 카츠가 선언했다. 뭐? 너는 잘 수 없어. 잘 수 있어. 잠자는 건 골백번도 해봤거든. 그가 돌아눕는 소리에 이어서 달게 자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깥에 있는 저 짐승의 소리와 다를 바 없었다. 그 짐승, 이제는 그 짐승들은 더 큰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한 잔을 더 했다. 나는 여분의 건전지를 찾지 못해 플래시는 집어 던지고 핸즈프리 플래시를 머리 위에 써본 뒤에 작동하는 걸 확인한 다음 건전지를 아끼기 위해 바로 껐다. 그리고 나서 텐트의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곰에게 반격하기 위해 지팡이를 몽둥이처럼 들고 마지막 방위 수단으로는 칼을 뽑아 옆에 둔 채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곰들은, 그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짐승들은 다시 아마 한 20분 이상 물을 마신 뒤 조용히 온 길로 되돌아갔다. 환희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들이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걸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귀 기울였지만 숲은 어느새 침묵으로 복귀했고 그대로였다. 마침내 나도 지팡이를 쥔 손을 풀고 스웨터를 입었다.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미세한 소리라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2번 정지화면처럼 동작을 멈췄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온기를 찾아 슬리핑백 속으로 들어갔다. 누워서 칠흑 같은 어둠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새 가슴으로는 숲에서 잠을 잘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다시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점차 잠에 빠져들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쉬고 있을게요. 호버기 넝쿨책의 이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그리스 비극 소포클레스 편 중에 안티고네입니다. 안티고네는 이제 안티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돼서 이게 대립이 굉장히 많은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안티고네는 독서 토론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스 비극은 약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오이디푸스가 죽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아주 무서운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 안티고네는 이제 읽고 나면은 본인이 느껴지는 부분이 다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만 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저 혼자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도우미 김혜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유해진인가요? 그뭐 그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읽을 부분은요, 그 이제 왕위를 이제 차지한 크레온,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처남이면서 이제 안티고네의 외삼촌이 되겠죠. 하고 이제 안티고네하고 이제 대립이 일어나서 싸우는 그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년, 거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게 그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를 까닭이 있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런데도 감히 그 법을 어겼단 말이냐? 네. 그러나 그 법을 저에게 내리신 분은 제우스 신이 아니에요. 저승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신께서도 사람의 세상에 그런 법을 정해놓진 않으셨지요. 저는 글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임금 위의 법령이 확고한 하늘의 법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불멸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어떠한 인간적인 자존심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신들 앞에서 그들의 법을 어긴 죄인일 수는 없어요. 임금의 보고가 있었건 없었건 어차피 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한다 해도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나날이 기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어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운명을 당하는 것이 조금도 슬프지 않아요. 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태어난 사람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채로 버려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번 일로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 저의 이번 행동이 어리석게 보이신다면 어리석은 눈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너무 기승을 부리면 가장 쉽게 꺾인다는 것을 알려주마. 불에 달구어서 너무 굳혀진 쇠일수록 오히려 가장 잘 부스러지는 법이지. 사나운 말도 조그만 재갈 하나로 순해지지. 내가 남의 노예일 경우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아. 이 계집이 공포된 법을 어겼을 때 이미 건방진 것을 알았지만 제가 진 죄를 자랑하고 그 행실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니 이건 둘째 번의 건방진 일이로구나. 이 계집애가 그런 위세를 떨치도록 내버려두고 아무 벌도 안 준다면 내가 사나이가 아니고 이 계집애야말로 사내다. 비록 내 누이의 딸이고 내 집 재단에 제우스 신을 모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핏줄로는 내게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이 계집애도 그 동생도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 그년도 오라비의 장래계에게 죄가 있긴 마찬가지다. 그 애를 불러오너라. 방금 안에서 중얼거리고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못된 일을 꾀하는 족속들은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이 거기에 반역하여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고약한 짓을 해서 잡힌 자가 그 죄를 자랑으로 삼으려고 할 경우 이것도 참으로 가증스러운 거야. 절 잡아서 죽이는 것만으로 부족하십니까? 아니다.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해. 그러면 왜 이렇게 늦추십니까? 말씀하신 것에는 저를 즐겁게 해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제 말씀도 정녕 달갑지 않으시겠지만 친오빠의 장례를 치른 일보다 더 고귀한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두려움으로 입을 다물고 계시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옳다고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란 크게 복받은 분이라서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가드메이아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 하나야. 다들 제 생각과 같습니다. 그저 임금님께 입 다물고 있을 뿐이죠. 너만이 모든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사 지른 일에 부끄러움은 없어요. 그와 싸워서 죽은 사람도 내 오빠가 아니냐?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오빠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가 보기에 온당치 못한 예를 베푸느냐? 죽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렇지. 내가 그를 저 괘씸한 놈과 똑같이 받든다면야. 죽은 것은 그의 형이죠. 노예가 아니고요. 이 나라를 망치려던 놈이야. 한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죽었다고. 그래도 하데스는 그런 제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인은 악인과 같은 대접을 받지를 원치 않는다. 저승에서는 그것이 보일지는 누가 압니까? 원수는 죽어서도 친구가 못 되는 법이야. 저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저승으로 가서 사랑해야겠거든. 그들을 사랑해라. 나는 살아있는 동안 여자의 지배는 받지 않겠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이제 대치 상황이 이제 끝이 나고요. 안티라는 말이 이제 안티고네에서 나왔는데요. 안티고네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또 안티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듯이 좀 부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프랑스의 철학가 락강은 안티고네야말로 이 지상의 사람 중에 가장 고결한 영혼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안티고네를 잘 읽어보시고 입장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